오늘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손금은 대손금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이 경우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있죠. 결산 조정사항과 신고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결산 조정사항이나 신고 조정사항 그 사유를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회사는 그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총액법과 보충법입니다. 이 총액법과 보충법, 이 보충법과 총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입니다. 이 보충법은 물 보충 생각하시면 돼요. 물 보충. 이 수조가 있으면은 물 보충하는 겁니다. 그 수조에 50리터 물을 채워야 된다. 이건 보충법입니다. 근데 현재 40리터가 있다. 그럼 얼마 채우면 돼요? 10리터입니다. 10리터. 그러니까 물 10리터를 추가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보충법입니다. 그 다음 총액법은 수조에 물이 현재 40리터 있죠? 근데 50리터 채워야 된다. 그럼 40리터를 일단 다른 곳에 40리터를 채우고 거기에 10리터를 보태가지고 50리터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리터를 새로 채운다는 겁니다. 50리터 물 50리터를 새로 채운다. 이게 총액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같아요. 어차피 똑같이 50리터 물을 채운다는 거죠. 근데 이 보충법은 40리터 물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10리터를 더 넣어가지고 50리터를 채우는 거고, 총액법은 그 40리터를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 10리터를 더 해가지고 50리터 만들어가지고 그 50리터를 그 수조에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충법과 총액법은 손익에 그 미치는 영향은 같다는 겁니다. 둘이. 아시겠죠? 보충법과 총액법은 같다는 겁니다. 보시면 일단 보충법 볼게요. 보충법은 단기 대손금 잔액과 단기 대손 추정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추가합니다. 추가. 대손 충당금 잔액과 단기 말 추정 대손액을 비교해가지고 추정 대손액이 50이다. 그리고 단기 현재 잔액이 40이다. 그럼 추가적으로 10을 채우는 거예요. 대손 삼각비 10, 대손 충당금 10. 이렇게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50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50으로. 그리고 만약 단기말 추정 대손액 그리고 단기말 추정 대손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다. 추정 대손액이 50입니다. 50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은 60이다. 그러면은 그 과다하게 설정된 부분이 10이죠. 그럼 10을 환입해 준다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10, 대손 충당금 환입 10. 이 붕괴는 기업회계에서 배우는 거죠. 대손 충당금 환입은 수익으로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물이 50리터 채워야 되는데 현재 60리터가 있다. 그러면 10리터를 덜어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10리터를 빼준다는 겁니다.
근데 대손 충당금은 약간 부채성 규정이죠. 평가선 충당금이지만 이 차변 있고 대손 삼각비, 대변, 대손 충당금. 대손 삼각비 10, 대손 충당금 10. 이렇게 해서 이 대손 충당금이 증가한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증가한다는 거죠. 현재 대손 충당금 40인데 이 대손 충당금 10 증가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이 50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대손 충당금이 여기 있다. 대손 충당금이 여기로 가면은 차변으로 가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감소한다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시키는 거는 대손 충당금이 감소하고 수익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한 번이죠. 한 번. 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대손 충당금 환입이 수익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입금 산입한다는 거죠. 대손 충당금 환입하면 입금 산입. 그렇게 함으로써 대손 충당금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액법 보시면 좀 더 대손 충당금 보시면 약간 더 볼게요. 대손 보충법은 기말 대손 예상액에서 단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하는 방법이다. 대손 예상액 50, 단기 대손 충당금 잔액 만약 60이다. 그러면 40이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10을 설정한다는 거죠. 이게 보충법입니다. 물보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보충. 기업 회계상 설정 방법입니다. 근데 세법은 좀 약간 특이합니다. 총액법입니다. 세법은 법인 세법상 대손 충당금 계산 시 법인 당해 사업년도 대손 충당금 송금 산입 범위에서 입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 충당금 잔액 충당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 충당금으로 계산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입금 또는 송금 산입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청액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청액법 한다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써놨죠. 청액법 보시면 정기에서 넘어온 대손 충당금 잔액 40입니다. 40을 전액 환입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40을 수익은 이겁니다. 잔액 40 대변 대손 충당금 환입 40 이게 수익입니다. 수익.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총액법입니다. 그리고 새로 설정하는 거죠. 새로 설정입니다. 대손 삼각비 50 대손 충당금 50 일단 그 대손 충당금 잔액 40 대손 충당금 잔액 40을 환입해서 수익으로 만든 다음에 새로 대손 충당금 50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말 잔액이겠죠. 정기말 잔액 환입하고 단기말 대손 설정한다. 이겁니다.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단기말 대손금을 새로 설정한다. 이게 총액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감이 안 오니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이 600, 단기 설정이 500, 상계, 단기 감소분입니다. 상계는 단기 감소분이 200, 기말잔액이 900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 600입니다. 600은 세법상 정기에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100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기초잔액 600입니다. 대손 충당금 현재 기초잔액 600인데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입니다. 현재 단기 기초잔액 대손 충당금 단기 기초잔액 얼마 60인가요? 600이죠. 600인데 여기서는 세법상 한도 초과액이 있다.
세법상 한도초과액이 100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기에 송금으로 인정된 부분은 얼마예요? 500입니다. 500. 정기에 회사는 정기말에 600을 태손 충당금으로 기말 잔액이 600인데 거기서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100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기초잔액은 세법상 송금 인정된 금액은 500입니다. 500. 500인데 단기에 또 태손이 200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0 발생했으니까 상계하는 거죠. 상계합니다. 태손 충당금 200 없앱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200. 이거는 기업 회계입니다. 중급 회계에서 배우는 거죠. 회계 원리랑 중급 회계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분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중급 회계랑 회계 원리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태손 충당금 상계했습니다. 상계. 태손이 200 발생했습니다. 200. 그래서 태손 충당금 상계했다. 그리고 매출 채권 200 없애는 겁니다. 그럼 기초잔액 600에서 송금 불산입된 금액 100 빼고 그럼 500이죠. 500에서 200 상계하면 300이 남습니다. 300. 세무상 태손 충당금 설정된 잔액은 300이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회사 회계처리 보충법이죠. 그 기업 회계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송금 불산입된 금액 이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청획법에서 어차피 또 이 송금 불산입된 금액 100을 이제 고려하는 하는 거고 지금은 회사 회계처리이죠. 회사 회계처리는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고려하면 안 된다. 라고 일단 가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태손 충당금 500입니다. 500. 태손 충당금 500을 설정한다는 경우죠. 태손 추산하기위해서 회사는 태손 충당금 500을 설정했다. 단기 설정이 500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태손 상각비 500, 태손 충당금 500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 500하고 태손 충당금 500 해가지고 늘린다는 겁니다. 태손 충당금 500 늘린다. 그럼 비수상 기말잔액은 기초잔액 600에서 상계액 200 빼고 설정액 500 더해가지고 기말잔액은 900입니다. 900. 현재 이거는 기업 회계입니다. 기업 회계. 근데 이제 세법 처리입니다. 세법 보시면 기초잔액 600입니다. 600인데 송금 불산입된 금액 100 있었죠? 그럼 100 빼면 500입니다. 500에서 상계액 단기 태손금과 상계한 태손 충당금 해가지고 200 빼면 300 남는 겁니다. 300. 그럼 그 남은 300 있죠? 300을 환입합니다. 환입하여서 0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300 남은 거를 환입한다. 이 보시면 환입 300 남은 거를 환입 태손 충당금 환입 300 그럼 현재 기말 잔액은 얼마예요? 600에서 한도 초과액 100 빼고 상계액 300 빼면 남은 잔액은 200입니다. 200을 잠깐만요. 600에서 200입니다. 상계 200이군요. 상계 200 빼면 남는 잔액은 300이다. 300. 그럼 300을 환입한다. 그러면 현재 태손 충당금 설정된 잔액은 0입니다. 0. 0이죠. 전부 환입해서 수익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회계원리랑 중급회계를 보세요. 어쨌든 태손 충당금 환입은 수익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태손 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 처리했던 거를 전부 없앤다는 겁니다. 비용 처리한 거를 수익으로 계산함으로써 전부 비용 처리한 걸 없앤다는 겁니다. 비용과 수익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서로 상계하면 없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환입으로 0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말 900 그리고 900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기말에 태손 충당금 태손 상각비 900 태손 충당금 900 이런 식으로 기말에 새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회사는 태손 충당금 200 단기 상계액 200 매출 채권 200 해가지고 단기 상계를 하고 남은 지금 400 환입했죠. 400 환입한 이유는 송금 불산입된 100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총액법인데 현재 총액법을 세법상 한 게 아니라 기업회계상 총액법입니다. 기업회계상 총액법. 그러니까 400을 환입한 경우죠. 근데 세법에서는 300을 환입한다. 왜냐하면 한도 초과액 100이 있죠. 그러니까 600에서 100 뺀 500에서 상객 200 빼면 남는 잔액이 300이기 때문에 300을 환입한다는 겁니다. 300 환입. 그럼 세무조정 보시면 그 정기 송금 불산입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있죠. 이거를 여기 단기 말에 환입하기 때문에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환입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 송금 불산입된 대손충당 한도 초과액을 단기에 송금 산입해가지고 마이너스 유보한다.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은 모두 소멸되는 겁니다. 환입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환입한다는 게. 환입한다는 거는 수익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삼각비 대손충당금 해가지고 비용 처리했는데 환입할 때는 대손충당금 환입해가지고 수익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잔액은 0이 된다. 0이 되고 기초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그러므로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있죠? 그 송금 불산입된 금액. 이 금액은 송금 산입함으로써 모두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에 새로 설정한다는 거죠. 기말에 회사는 900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삼각비 900, 대손충당금 900. 근데 세법상 한도액을 현재 500으로 가정했죠. 단기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50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법상 대손삼각비 500, 대손충당금 500. 그럼 한도 초과액이 얼마예요? 400이죠. 900에서 500 빼면 400입니다. 400. 그럼 송금 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400 유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말이 되게 어렵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십니다. 보시면 보충법으로 처리 시 단기 대손충당금 500을 설정하고 총액법으로 처리 시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600 중 200 상계와 남잔액 400을 환입해서 기말에 900을 설정하므로 단기 손익에 그 끼치는 영향은 같다는 겁니다. 총액법이나 보충법이나 손익에 그 끼치는 영향은 같다는 겁니다. 보시면 보충법은 기초 600, 상계 200, 단기 설정 500, 기말 900입니다. 이 보충법입니다. 총액법은 기초 600, 상계 200, 그 다음에 환입하는 거죠. 400 환입. 그리고 기말에 900. 이 보시면 보충법은 단기 설정이 500이죠. 500. 근데 총액법은 설정액이 900인데 환입이 400이었죠. 그러므로 500. 900이 대손충당금 증가액입니다. 환입액은 대손충당금 감소 400. 그러면 단기분 그 대손충당 설정분 500이죠. 그러니까 보충법이나 총액법이나 같다는 겁니다. 단기 설정 500. 비슷한 총액법도 500입니다. 기말잔액 900에서 환입액 400 빼니까 500이다. 그리고 세무사 총액법은 기말잔액 900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0 빼서 500 설정한다. 이 보시면 대손충당금 500을 계산하는 경우 회사 회계처리는 대손삼각비 500, 대손충당금 500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700 발생했다. 그러면 현재 대손충당금이 500입니다. 500이기 때문에 500 없애고 추가적으로 대손삼각비 200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대손을 대비해서 미리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수지라 생각해요. 저수지. 대손충당금은 저수지. 근데 이 가뭄이 생겼다. 저수지에 있는 물은 500인데 가뭄 발생하면 700이다. 실제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필요한 물은 양은 700이다. 그러면 얼마 필요해요? 물이 500, 현재 500밖에 없죠. 근데
실제 필요한 양은 700이기 때문에 200은 손실입니다. 손실. 200 손실. 그러니까 손실 대손상각비 200 한다는 겁니다. 손실 발생분, 추가 손실 발생분 200을 비용 처리한다. 송금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대손금으로 송금 처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건 앞에 배웠죠? 대손금으로 송금 인정되는 채권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영업 무관 채권도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영업활동 발생하는 채권은 뭐예요?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영업 무관 채권은 그 대여금 있죠. 대여금. 보시면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등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사유 있죠. 채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손 사유가 충족된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 일반 채권은 채권 전액에 대해서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송금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채권, 매출채권 같은 게 있죠. 매출채권, 대요금 이런 거. 근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 이 어음입니다.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입니다. 어음.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각주 보세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선에 대해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음은 배사할 수가 있죠. 어음은 다른 사람한테 배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사받은 사람이 배선에 대해서 소구권, 대금 대신 갚아라 이런 권리 있어요. 어음이 배선에 대해서 어음 그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어음상의 채권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선에 대해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는 어음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그 어음 채권입니다. 사유가 뭐라고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이거는 어음이 아닌 경우죠. 중소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어음이 아니지만 이 중소기업이 좀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외상매출했는데 상대방이 거래처가 망한 경우입니다. 부도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 부도 발생일 이전에 그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송금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법원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등기. 그러니까 등기 수수료 내고 직접 등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신력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딱 띄워보면은 저당권 얼마 설정되어 있다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당권, 물권이고 이러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도 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망한 건 망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도 난 상황은 현재 그 사람한테 집도 있고 다른 재산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도 발생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에 대해서 그 채무자 있죠. 그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회수 일반적인 대손 사유 보시면 회수 불능입니다. 회수 불능. 강제 집행 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회수 불능인 경우. 그러니까 이때는 파산이나 이런 경우, 강제 집행, 형해 집행 이런 경우는 회수 불능입니다.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손 사유 되는 거고, 이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상대방이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는 상태지만 대손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좀 약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파산이나
형의 집행 이런 경우는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고, 이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음산 채권은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있는 상태지만 대손 처리를 허용해 주는 거다. 근데 다만 재산권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손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00원 있죠. 1,000원. 회수하지 못한 금에서 1,000원을 뺀 금액만 대손금 처리한다. 1,000원은 비만 계정입니다. 비만 계정.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망으로 1,000원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나중에 돈을 회수한다. 그러면 1,000원 없앤다는 거죠. 이 보시면 부도 발생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 예상 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그러니까 어음이나 수표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기업 예상 매출금입니다.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그런 경우 중소기업이 이 돈 못 받으면 타격이 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손금으로 송금 처리되면 그만큼 법인세 부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좀 위한 정책이죠. 중소기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예상 매출금이다. 그런 경우에는 송금 부도 발생에 또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채권자가 중소기업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아니라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그러니까 대기업 예상 매출금인데 채무자가 중소기업이다. 그런 경우는 대손 처리 못합니다. 중소기업,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예상 매출금만 대손 처리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회사가 어음수표 중소기업 예상 매출금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비망 계정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비망 계정으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송금 불산이 비망 계정 1,000원 유보 수렴 조정을 하여야 한다. 차후에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이때 송금산이 1,000원 비망 계정 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야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아니면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대손 처리했는데 나중에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이런 경우 송금 불산입된 금액을 송금 산입 1,000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송금 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대금 청구권 있죠. 대금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한테 돈 주라고 청구를 못해요.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다라고 해도 대금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 보시면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입니다. 부도 발생일은 그 지급길입니다. 부도나 수표나 지급길. 딱 일정 그 지급길이 있는데 그때 돈 지급 못 한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나 돈 없어. 그러면 부도입니다. 부도. 그러니까 은행에 수표를 제시했는데 지급길에 은행에 수표를 제시했는데 은행에서 이 사람 채무자한테 돈이 없다, 통장에 돈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부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도 발생했다. 그럼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때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보시면 어음이나 수표 부도 발생일이 2018년 6월 30일이다. 그러면 기산일은 2018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18년 12월 31일.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은 2019년 1월 1일이다. 그러므로 2019년 1월 1일입니다. 2019년 1월 1일에 회사가 장부상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대손 처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19년에만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이 대손 처리입니다. 사용인이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이런 경우 있겠죠. 사용인 근로자가 법인 공금이 있습니다. 공금 한 몇십억, 20억 정도 횡령해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인에 대해서 회수를 위한 법적인 재반 절차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강제 집행하고 이것저것 다 알아봤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국내 재산이 없어요. 사용인이 도망갔는데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현재 국내 재산이 없어요.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라는 거면 이 횡령액 있죠. 횡령액 20억 원. 이거는 대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손 처리한 금액은 사용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제끼세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횡령액은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보시면 신고 조정 항목으로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거는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조정 채권 있죠? 신고 조정 항목 채권, 이거는 다 외우세요. 신고 조정 대손 사유 항목을 장부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분을 하여서 대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고 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회사가 장부에 비용 처리하지 않은 경우 대손 상각비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강제 신고조정사항이죠. 신고조정 항목은 강제 신고조정사항이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회사가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 대손에는 대손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그 다음 사업연도에 회사가 대손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요구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청구해야 되겠죠. 회사는. 그 다음 보시면 내국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익을 대손금으로 계상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채권의 재조정, 채권 채무 조정이죠. 그래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익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송금에 산입한다. 좀 약간 좀 특이한 규정이죠. 좀 특이합니다. 채권의 장부가액 현재가치 차익이다. 이거는 그 유효이자율법이 있죠. 그 이자율로 할인해 가지고 그 차익이 발생했는데 그 차익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의 환입 방법에 따라서 입금에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송금 인정해주고 그 송금에 산입한 금액은 나중에 기업회계 기준의 환입 방법에 따라서 입금에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차후에 입금 산입되므로 당기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 한도 할 때 그 송금 산입 한도에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실제 이거 대손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대손이 발생한 건 회수불능 채권입니다. 근데 이거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익은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죠. 그 이자율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손금이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대손금이 아니지만 그 채권자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채권자가 좀 채권자를 좀 힘내라고 송금 산입해 가지고 법인세 부담 줄여주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있죠. 나중에 그 환입 방법에 따라 입금에 산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손 충당 한도 송금 산입 한도에 계산할 때도 반영하지 않고 그 대손금에 있죠. 그 대손금 한도 초과에 계산할 때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손금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익은 대손 실적률 계산 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 실적률 계산할 때 대손금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 채무조정 시 계산하는 대손 충당금은 현재가치 할인차금과 유사하므로 대손 충당금 한도의 계산 시 제외한다는 겁니다. 현재가치 할인차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대손금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대손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한도의 계산 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손 처리한 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환입 방법에 따라서 입금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채무자의 채무조정이익은 입금 불산입한다는 겁니다. 채무자의 채권 채무조정이익은 입금 불산입하고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상각하면서 이자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각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이 보시면 채권 조정 시 채권의 장부가액 현재가치 차익을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채권 조정 시 채권의 장부가액 현재가치 차익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채권자를 배려하는 규정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 불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권 회수를 즉시하지 못하고 수년이 지나서 이 채권 채무 조정하면은 바로 못 받고 거의 한 몇 년에 걸쳐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자한테 너무 좀 손해가 크기 때문에 채권의 장부가 현재가치 차익은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 불능 사유는 아니에요. 회수 불능 사유는 아니지만 채권자가 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세법에서 좀 봐주는다는 거죠. 송금 산입하면은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봐준다는 겁니다. 다시 대신에 나중에 그 환입할 때 기업회계 기준 방법에 따라 환입할 때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채권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채권 채무 조정 시 채무자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치 차익인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채무 조정 이익으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채무자의 경우 채권의 시가와 채무의 시가와 장부가치 차익은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채무 조정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채무자를 배려한 규정입니다. 채무 조정 이익을 보는 경우 채무자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 채무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가 좀 진짜 힘들기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만약 이거를 채무 조정 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법인세가 과세되죠. 입금이기 때문에. 그럼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채무 조정 이익이 만약 10억이다. 그러면 법인세가 한 몇 억이죠? 한 3억 나오나요? 대충 그 정도 나옵니다.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망한 회사한테 법인세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 조정 이익에 대해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무 조정 이익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으로 세조정한다. 회사가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에 대해서 채무 조정 이익 계산한 경우 입금 불산입으로 세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 처리입니다.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다. 약정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이죠. 이 채무자한테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거 좀 비정상이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겠죠. 왜 포기하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돈을. 그래서 이걸 대손금을 보지 않고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본다는 겁니다. 기부금, 이게 특수관계 없는 경우 기부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대비, 이거는 거래관계 개선 목적이죠. 거래관계 개선 목적으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면 이건 접대비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그 다음 보세요. 특수관계자 외유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특수관계 없는 채권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부도 발생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채무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입니다. 부도 발생.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이나 수표나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했다. 그러니까 불가피함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임의로 포기한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채무자가 너무 힘드니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했다. 그러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진짜 힘들다 이런 그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채권 포기액은 송금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대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강제 집행 등의 채권 해소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송금을 처리한 경우 의무 포기로 본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 있죠. 강제 집행. 법원에서 강제 집행 신청해가지고 이 사람 채무자 재산 뭐 있나 없나 해가지고 집 압류하고 이런 거 있죠. 강제 집행. 이런 채권 해소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했다. 소멸시효 뭐 3년 이런 거 있죠.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채권 못 받는다. 채권에서 못 한다라고 대손금 처리했다. 그런 경우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는데 왜 대손금 처리하냐? 이거는
거래관계 개선 목적인 접대비다 해가지고 채권 임의 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나 기부금 본다든지 아니면 특수관계 있다. 그러면 부당이익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채권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무자 재산에 무재산이 있는 경우다. 무재산. 채무자 재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수가 불가함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쭉 나와 있죠? 이런 겁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별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참고입니다. 참고 말 그대로. 참고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관계 개선 목적이면 채권 포기했는데 임의로 포기해가지고 거래관계 개선 목적이다. 그럼 접대비 특별한 이유 없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 그러면 기부금.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외유자한테 채권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기했다. 그럼 대손금.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채권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포기했다. 그러면 부당이익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채권 포기액은 송금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냥 한번 이건 참고로 보세요. 일단 좀 쉬겠습니다.